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죠. 산업정책도 마찬가지죠. 산업정책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가면 반시장적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죠. 대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어떤가요? 뭐 시장 친화적이라면 시장 친화적일 수 있는데 완화를 했으니까 노무현이 부동산 반시장적 정책을 폐기를 안 했죠. 200석을 가지고서.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서울 아파트를 지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헐값이죠.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죠. 대량으로 공급했으면 폭등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좋은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산업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그 삶을 살아갈 때, 생산과 소비를 할 때 중요하죠. 생산과 소비는 대부분의 시간을 생산과 소비에 투자잖아요. 생산과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의 산업정책,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이명박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어떤 정책은 보니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 같은데 또 다른 정책을 보니까 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세 종류의 생각이 누구에게나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생각은 세 곳에서 비롯되었는데 세 곳은 고대의 관습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 세 군데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통상 나이를 먹음에 따라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리되어 한 곳으로 귀착되기 마련이지만 이는 사람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매우 우연적이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되건 아니면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거기 그런 세력이 되건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되건 그것은 매우 우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생각들인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죠. 잘 모르죠. 현 시대가 과도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현 시대가 도래한 지 얼마 안 됐죠. 불과 한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긴 곳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곳으로 귀착되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곳들의 생각이 마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돼야 되겠어. 그렇다 해서 다른 생각들은 일치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곳에 귀착되더라도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그러한 생각이 나타나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하기 쉽다. 그렇다는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까?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농업이 중심이 된 신분제도 사회에서 살았다.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도의 관습적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생각. 신분제도에 근거하는 거죠. 신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그게 신분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특정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줘요. 이 사람 함부로 자르지 마.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장국 같으면. 이런 이익 보장해줘. 정규직한테는. 법으로 제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신분제도가 되는 거예요. 정규직이 생기고 비정규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신분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모든 국민들은 동등하다. 신분제도는 안 돼. 정부는 그 누구의 신분의 이익을 보장해서도 안 돼. 또 어떤 신분의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면 안 돼.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신분제도는 안 돼.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신분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공존하는 거죠. 신분제도는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립된다.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공인과 상공인들의 사업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생각. 옛날에 농업이 중심이 된 곳은 어느 곳이나 상공업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조선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산농공상, 농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인과 그 장인들을 차별하죠.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신분제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통제하는 거죠. 상공인을 통제해야 된다. 나쁜 놈이다.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고대부터 쭉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조선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농업을 지배하던 이들은 권력으로 상공인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상공인들을 천시하기까지 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타인이나 타 집단의 재산을 침탈해도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하죠. 고대에는 낮은 신분 사람들의 재산을 침탈하는 일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다. 한번 그 동학란을 보라는 거예요. 관리가 그 신분 낮은 이들을 불러서 패면서 재산을 빼앗잖아요. 재산 침탈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데. 정부가,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정부가 좀 저 부자지 재산을 빼앗아도 괜찮겠네. 부자니까 뭐 빼앗으면 어때? 재산을 중시하지 않죠.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재산권을 보장하는 게 사실은 부자들도 보호를 받지만 사실은 낮은 신분 사람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더 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으니 관리들에 의해서 수달을 당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보장해주면 그래요. 이제 끌려다니면서 뺏길 일이 없어지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며 자족하는 삶, 특히 농업을 다른 산업들에 비해 중시하는 생각, 시작에 의지한 삶을 제약시하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농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게 있죠. 농민들만 특별 대우를 하려고 하잖아요. 농민들은 뭐 해야 된다. 이제 한국은 어떤가요? 95% 이상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데 농민들은 뭐 특별히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보호해야지. 농업을 중시하는 생각. 고대부터 내려오는 관습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공업을 전시하고. 민간 사업체를 정부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거나 사악한 존재로 보는 생각. 그렇죠. 조선에도 있었잖아요. 관종민비라고. 민간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 생각도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5% 미만이고 95%의 한국인은 다른 산업에 종사한다.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그러한 생각에 비롯하여 그러한 생각에 바탕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뭐 쌀 사준다 뭐 이런 법도 통과시켰다 하잖아요. 왜 다른 산업에서 생산한 건 안 사줘요? 우스운 일인 거죠. 농업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농업을 다른 산업들에 비해 중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죠.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그래요.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농민을 보호해야지. 그게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한다 했죠 농업이.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나 근로자 집단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익을 침해당하면 참지 못하고 반정부시를 한다. 이처럼 신분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기저기서 막 투쟁하잖아요. 조금만 이익을 침해할 것 같으면 그 국가와 국민의 이롭다 하더라도 난리가 나잖아요. 신분제도에서 비롯된 신분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다.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하죠. 이 앞에서 언급한 5가지는 어떤 생각들인가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있던 거죠. 언급한 5가지 고도의 관습적 생각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생각이다. 한국에만 전승되는 관습적 생각도 많다. 근데 한국에만 전승되는 또 관습적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풍수지리설, 무속신앙이 대표적이다. 이런 또 한국에만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거죠. 다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생각은. 풍수지리설은 땅의 기운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생각이고, 무속신앙은 무당을 매개로 신이나 영적 존재와 소통한다고 믿는 생각이다. 굿을 통해 애군을 풀거나 복을 빌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을 보는 등의 일은 무속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생각도 전승되고 있죠. 또 이런 것에 또 크게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딱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내려오는 고대의 관습적 생각인 거죠. 1995년 교회 장로 출신으로 알려진 김명삼은 민족 정기 운운하며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고 지도 제작을 위해 박아놓은 쇠말뚝을 뽑게 한 사례가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김명삼은 충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무엇에 따라 행동했나요?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인데 뭐. 이러한 생각은 고대 한반도에서 내려온 풍수지리설에 근거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들이 다 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의지하지 않냐. 뭐 관심이 없어도 이거를 쓰니처럼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가끔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갑신정변 인사와 조선 총독부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럼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이어져 왔는가? 신분제도 폐지해야 돼. 그런 거 안 돼. 한국인들 대부분은 1955년에서 48년 국가를 세울 때 어떻게 했나요? 조선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들을 퍼뜨렸냐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가 조선 총독부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인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조선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또 한국인들에게 전승되었고 누구에게나 그런 뜻이 마음에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또 근대국가가 수립되면서 또 이승만 정부 군사 정부를 겪으면서 이제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강하게 있는 거죠. 신분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 모든 산업은 평등하다는 생각, 농업을 중심하지만 또 상호 발전시켜야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산업화를 통해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 민간기업과 사유재산, 시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서 비롯된 생각들이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고대의 관습적 생각과 정반대이다.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조선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조선이 뭐 신분제도 금지해야 된다 생각했냐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중요하다 반대로 주장했지. 상호를 육성해야 돼. 농업만 특별한 거 없어. 그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생각이죠. 조선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 원래 없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부가 근대국가를 수립할 때 산업화를 통해서 막 김영삼, 김대중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반대하면서. 민간기업 사유재산 시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 조선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전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갑신정변 인사, 조선 총독부가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빼고 전수할 사람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소수 인사들은 있었겠죠. 외국에서 공부하고 딴 나라에서 미국 이런 데서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현 시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조선에 그런 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서 비롯된 거지.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에 의해서. 또한 산업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 개개인이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생각 역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산업화를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이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풍요한 걸 누가 주장했냐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현 시대에서는 근대국가 수립 인사가 재산 형성은 중요해. 그래 열심히 재산을 키워봐 이러지만 조선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청빈이 중요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정반대의 생각인 거죠. 현 시대 공산주의는 근대국가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해 등장한 견해이다. 그거 사실이죠. 따라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생각과 정반대이다. 민간기업, 사유재산, 시장을 제약시하고 공산당과 정부 우위의 신분제도를 인정한다. 정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파괴해야 된다. 정반대로 가야 된다. 신분제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공산당과 정부가 지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 신분제도잖아요.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이다. 현 시대는 어느 시대냐 물어보면 뭐라 하나요? 시장 지배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이걸 쓰는 이는 시장 지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당신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자본이 뭐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 하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라는 말은 이전에 한국에는 없던 말로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내어 쓰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본이 뭐야라고 물으면 아는 이들이 거의 없다. 공산주의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이 자본인가? 사유재산이 자본인가? 산업시설이 자본인가? 아니면 화폐가 자본인가? 그 자본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자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자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웃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다 자본주의라 하지만 물론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말 퍼뜨린 사람이 누군가요? 자본주의 시대. 뭐 애덤 스미스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규정한 마르크스도 평생 자본을 연구하다가 자본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퍼뜨렸죠. 자본 이러면서 책 쓰면서 자본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이 그 증거이다. 자본이 뭔지도 결론을 못 내린 거죠. 뭐 이런저런 막 말만 하지. 자본은 이거야, 화폐야, 아니야, 산업시설이야, 뭐 상품이야. 뭐냐는 거예요, 자본이 도대체. 자본으로도 안 남아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파악을 했으면 자기가 규정을 할 수 있겠죠. 자본은 뭐다 이렇게. 참고로 자본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을 자본으로 규정한다. 자본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라는 거예요. 화폐를 가지고 산업시설을 사야 되겠어. 소득을 얻을 수 있겠지. 화폐가 자본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때 화폐는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산업시설을 가동해야 되겠어. 산업시설도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는 순간에. 그래서 생산물을 생산했어요. 이거 팔아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화폐를 얻어야 되겠어. 그럼 상품도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저기 석유를 캐내야 되겠는데? 캐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의 일부죠. 자연도 자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본이 인간에게 필요한 작업수단이니까 토지를 얻기 위해서 또 전쟁도 한다는 거예요. 현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인 거 아닌가요? 모든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없었냐는 거예요. 돌도끼는 자본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는 거예요. 돌도끼로 나무를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겠어. 그 순간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시대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 자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도 몰랐고. 현 시대를 시장 지배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장에 의지해서 안 살았잖아요. 자급자족하면서 살았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공산주의에서 유래된 말이고 자본주의 이러는 것도 또 보자는 거예요. 불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제약시하는 생각 역시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을 제약시하는 생각 역시 공산주의 세력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조선에서는 공부를 중시했지 노동을 중시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있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비들이 소득을 얻었어요. 이왜 불로소득이네. 제약시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에는. 오히려 노동을 전시했기에 산업공상이라는 말이 생겼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노동을 경시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지 노동을 신성시하지 않는다. 노동 중시하죠. 근데 다 평등하게 보는 거죠. 활동을. 뭐 투자 활동이건 노동이건 뭐 지적 활동이건 특별히 뭐 노동이라 해서 경시하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뭐 신성시 우위에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시세 차익을 통한 소득 모두 인정한다. 인정하죠. 이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누구에게가 빌려주죠. 그래서 그 빌려준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왜 인정을 안 해요? 이제 고리를 받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노동을 신성시하여 불로소득을 제약시하는 생각은 한국에서 누가 퍼뜨렸는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노동을 신성시하는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퍼뜨린 생각이다. 이런 게 언제 오늘 조선에는 없던 건데 누군가 퍼뜨렸겠죠 뭐. 공산주의 세력이겠죠 뭐. 이런 게 원래 없었던 건데 군대국가 수립 세력은 퍼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인정하는데 누군가가 퍼뜨리긴 퍼뜨렸죠. 밝혀진 바가 없는 거죠.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은 모든 불로소득을 편등하게 보지도 않았다. 또 공산주의 세력은 불로소득은 안 된다 이러면서도 또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생각인 거죠. 좀 변종은 맞는데 돌연변이는 돌연변인데 약간 변태적인 돌연변인 거죠. 부동산 시세 차익이나 임대료를 특히 제약시하며 부동산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불로소득이라며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주식 배당, 저축을 통한 이자, 주식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이라며 제약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고도의 관습적 생각과 공산주의가 묘하게 결합된 생각이다. 이 생각은 뭐냐? 특히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약시하더라. 한국인들은 이제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관습적 생각이 있죠. 그것과 결합된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인들 같으면. 고도의 관습적 생각을 정면 하여 나온 생각이 부정하면서 나온 생각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의 생각이고, 그렇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의 생각을 정면 부정하고 나온 생각이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와 고도의 관습적 생각은 뭔가요? 그러면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은 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의 생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과 공산주의 생각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무척 많다. 따라서 고도의 관습적 생각에 익숙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공산주의 세력 내지 돌연변이 세력 인사가 되기 쉽다. 그렇죠.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또 실현을 하면 고대 국가처럼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북한 보라는 거예요. 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국가가 돼버리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는 거, 조선과는 달리. 뭐 그런 그거 빼고는 뭐 거의 유사잖아요.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명박이 집권 초기부터 돌연변이 세력 인사와 같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니었죠. 군사정부를 결성해서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했죠. 오히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 가깝기 때문에 군사정부를 개성하여 군사정부와 같은 산업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명박이 갑신정변 인사나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과 같이 근대국가 수립이 국가와 국민의 이롭다는 확고한 신념과 근대국가를 수립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인사는 아니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거의 실수는 있더라도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돼. 근데 이명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은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사는 아니었다. 목표가 뚜렷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어느 순간 떠오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의 반발 세력의 생각에 사로잡혀 집권 하반기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하고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요. 아 근대국가 수립이 국가와 국민에 이롭다.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은 거죠.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시장을 중시하라, 사유재산을 중시하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라 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주관적인 감정으로 상상하에 한 말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간 문명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정부는 신분제도를 수립하여 산업들을 통제했다. 농업을 또 중시하고 그랬죠. 간단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은 가난해지고 관리와 신분이 높은 이들은 신분이 낮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을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했다. 조선을 생각해봐라. 근데 어느 나라나 다 비슷했다. 그리하여 정반대의 생각을 한 성학자들이 이전에 없던 생각들을 제시하여 등장한 국가관이 근대 국가이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샘플들이 나왔죠. 상인들이 성장하고 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도시들이 생기고 그걸 보면서 아 이거다 이러면서 한 거예요. 정반대의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수천 년간 발전이 아주 더디잖아요. 현실은 어떤가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면 발전이 매우 빠르죠. 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 결과를 보라. 그럼 한국 사례를 보자는 거예요.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상승할 때는 공급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니 공급자는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공급하려 하겠죠. 실상 이러한 문제는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에 해당된다. 손해가 나는 걸 왜 생산해서 팔아요? 또 특히 또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팔려 하겠죠. 주택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무현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공급을 불로소득을 핑계로 막으며 나아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다. 이익을 막으려 했고 또 막 세금 종부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하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죠. 정부가 개입한 거죠. 그 결과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화의 기회를 놓쳤다. 얘기했잖아요. 강남 노무현 때 6억 5천 하던 집이 20년 전에 6억 5천 하던 집이 지금 26억 한다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익이 발생하니까 공급하려 하겠죠. 공급을 지원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시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이 감소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자는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주택 수요자는 대기하게 되고 하락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기하는 주택 수요자는 증가한다. 그래요. 서울 아파트 보급률은 주요 도시들 중 가장 낮으니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또다시 어느 시점에 이르면 폭등한다. 대기자들이 늘어나요. 아 이제 안 빠져. 올라갈 것 같네. 한꺼번에 몰리죠. 그러면서 폭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알면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시장의 이제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서울은 아파트가 60%밖에 보급되지 않았네? 가만 놔두면 언젠간 폭등할 거야. 그러면 공급자들이 이익을 보장하면서 혜택을 주면서 계속 공급하려 하겠죠. 폭등을 막기 위해서. 물론 그 방식은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아니라 충분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익을 보장해야지 공급하려 할 거 아니에요. 손해나는데 왜 공급해요?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대기하는 주택 수요자가 급감하니 주택 가격은 폭등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뭔가요? 규제가 아니잖아요. 그 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시장의 결함을 알고서. 그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시장적 정책이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노무현은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하는데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시행했지 불의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시장적 정책, 주택 공급 막고 불로소득 안 돼. 어떻게든 빼앗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조선의 지배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에 맡겼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제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 달성한답시고 뭐 공급 못하게 하고 뭐 정부서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즉 정부가 개똥 철학을 가지고 개입할 때가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해롭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얘기했죠. 한국인들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했지. 수천 년간 데이터를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감정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 똑똑한 사람들이 과거 다 연구해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구해서 분석을 해봤겠죠. 그랬더니만 한 사례만 제시했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한국인들이 쭉 분석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정부가 통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신분제도를 폐지해라. 반시장 정책 쓰지 마라. 사유재산을 중시하라. 뭐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분석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시장에 맡기되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시장의 결함이 파악되지 않으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그 다음으로 바람직하다. 부동산 폭등이 왜 일어나지? 시장의 결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맞는 대책을. 근데 그거는 시장을 보완하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함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개똥 철학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막 개입했잖아요. 이것저것 시행하면서 국민들 선동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6억 5천짜리 집이 26억 됐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사례이다. 이런 사례는 많은 선각자들이 수천 년간 연구해보니까 아니었다. 정부가 개입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정부 개입을 찬양하죠. 그게 아니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번 시리에서 마치겠습니다.